성공을 생각하라. 13가지 원칙을 살펴보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사실이 있다. 부는 다가오기 시작하면 한꺼번에 막대하게 밀려온다. 배를 골턴 시절에는 대체 어디서 그것이 숨어 있었는지 의아할 정도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랄 것이다. 특히 부는 오래도록 근면성실하게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일반적인 믿음을 지니고 있다면 말이다. 이 책을 읽으면 부란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확고한 목적이 있다면 수고를 하면서 부가 시작된다. 지금 할 일은 부를 끌어당기는 마음가짐을 갖추는 것이다. 나는 그 방법을 찾기 위해 25년간 탐구했다. 나 역시 부자들이 어떻게 부를 일구었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부의 원칙을 완벽히 익히고 활용하면 곧바로 재정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한다. 손에 닿는 것이 무엇이든 그 자체로 이득을 창출하는 자산으로 바뀐다. 말도 안 된다고? 전혀 그렇지 않다. 평범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약점 중 하나는 말도 안 돼 라는 말이 너무 자주 입에 올린다는 것이다. 그들은 어떤 법칙이 효과가 없는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 책은 성공으로 이끄는 규칙을 줬고 기꺼이 성공에 전부를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쓰였다. 성공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성공이 찾아온다. 실패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실패가 찾아온다. 이 책은 실패의 사고에서 벗어나 성공의 사고를 하게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 주기 위해 썼다. 평범한 사람들의 또 다른 약점은 자신의 느낌과 편견으로 사물과 사람을 재단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이다. 가난, 불운, 실패, 패배를 생각하는 습관이 몸에 깊이 밴 나머지 생각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운 사람도 있다. 그런 사고방식을 지닌 이들을 보면 나는 시카고 대학으로 유학을 온 한 중국인 남성의 이야기가 떠오른다. 어느 날 하퍼 총장이 캠퍼스에서 이 젊은이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퍼는 그에게 미국인에게서 가장 눈에 띄는 인상적인 특징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어째서인지 자기 식대로만 본다는 겁니다. 모두 관점과 습관의 문제다. 자신이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다. 자기만의 관점으로만 삶을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면 자신이 정한 한계, 자신의 믿음에 따라 사물의 한계를 재는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헨리 포드가 그 유명한 V8 모터를 만들기로 결심했을 때의 일이다. 포드는 8개의 실린더를 넣은 엔진을 만들고 싶었다. 그리고 기술자에게 엔진의 설계도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설계도를 그려본 뒤 한 기술자가 포드가 말한 엔진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른 기술자들 모두 그의 말에 동의했다. 하지만 포드는 어쨌든 만드시오라고 말했다. 기술자들이 계속 불가능하다고 반대하자 포드는 지시했다. 해봐요. 성공할 때까지 계속 해봐요. 시간은 얼마가 걸려도 상관없으니. 6개월이 흘렀다. 아무것도 만들지 못했다. 또 6개월이 흘렀고 여전히 만들지 못했다. 기술자들은 포드의 지시에 따르려고 온갖 방법을 강구했지만 그 일은 불가능해 보였다. 그해 말 포드는 기술자들과 함께 상황을 점검했다. 기술자들은 이번에도 포드가 바라는 엔진을 만들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포드가 말했다. 가서 일하시오. 나는 그 엔진을 원하오. 그러니 그걸 손에 넣을 거요. 그러고 나서 마법이 일어난 듯 그 비밀이 발견되었다. 포드의 확신은 다시 한번 승리했다. 헨리 포드는 성공 원칙을 이해하고 그대로 적용했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
그 원칙 중 하나는 열망이다. 즉, 자신이 소망하는 바를 분명히 아는 것이다. 이 책을 읽는 동안 포드의 이야기를 기억하라. 그가 이룬 말도 안 되는 업적을 설명할 원칙을 찾아보라. 헨리 포드를 부자로 만들어준 원칙을 집어낼 수 있다면 그 어떤 열망도 이루게 될 것이다. 헨리 포드처럼. 포드의 행동 방식은 항공 우주산업, 컴퓨터, 의학, 군사 방면을 비롯한 많은 업계에서 실행되는 전략적 계획이기도 하다. 크고 복잡하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기획자들은 대개 어느 시점이 되면 지금은 생각하지 못한 요소들이 필요해지리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넘어갈 방법이 없다고 해서 처음부터 단념하지는 않는다. 프로젝트는 많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어느 시점에 어떤 기술이나 장비가 필요해질 테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예상하고 일을 시작한다. 그리고 적절한 시점에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 간단히 말해 여기에서의 기술은 자신이 뭘 이루고 싶은지 명확하게 알고 그 일을 해낼 자신의 능력을 믿으면서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끈기 있게 밀어붙이는 것이다. 내 운명의 주인은 나인 이유.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요 내 영혼의 선장이다. 영국 시인 윌리엄 헨리의 19절이다. 하지만 그는 어째서 자신이 운명의 주인이자 영혼의 선장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었어야 했다. 그러니까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또한 두뇌는 우리가 품고 있는 지배적인 생각에 자석처럼 끌려간다는 사실도 알려주었어야 했다. 자석과 같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품은 지배적인 생각에 걸맞는 힘, 사람, 환경을 끌어당긴다. 막대한 부를 일구려면 먼저 부자가 되겠다는 강렬한 열망을 품도록 자신의 마음을 끌고 가야 한다는 사실도 말해 주었어야 했다. 우리가 할 일은 부를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부에 대한 열망이 부를 일굴 수 있는 명확한 계획을 만들어 내게 된다. 하지만 시인 헨리는 이 위대한 진실을 시로 표현했을 뿐 시 구절에 담긴 철학의 의미를 해석하는 일은 독자의 몫으로 남겨두었다. 진실은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고 경제적인 운명을 좌우하는 비결을 담은 13가지 성공 원칙을 내게 알려주었다. 운명을 변화시키는 원칙들. 자, 이제 첫 번째 원칙을 살펴볼 준비가 되었다. 그러려면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한다. 인간의 정신은 무엇이든 상상하고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다. 뉴저지 웨스트 오렌지에 있는 에디슨 연구소로 향하는 화물 열차에 올랐을 때 에드윈 C. 반스는 불황자나 다름없는 행색이었다. 하지만 생각만큼은 왕과 같았다. 기차 안에서 반스는 많은 생각을 했다. 그는 에디슨 앞에 선 자신을 떠올렸다. 에디슨에게 일생일대의 열망, 그러니까 위대한 발명가의 동업자가 되고 싶다는 불타는 열망을 실현할 기회를 주겠느냐고 묻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반스의 열망은 단순히 희망사항이 아니었다. 소망도 아니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킬 만한 강한 열망이고 확신이었다. 몇 년 후 에드윈 C. 반스는 에디슨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서 다시 에디슨 앞에 섰다. 이때 그의 열망은 현실이 되어 있었다. 에디슨의 동업자가 된 것이다. 인생의 가장 커다란 꿈은 이루어졌다. 반스는 명확히 목표를 선택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자신의 에너지와 의지, 노력을 모조리 쏟아부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가 이루고 싶은 목표, 그가 찾는 기회는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야 찾아왔다. 누가 봐도 그는 에디슨의 사업체를 구성하고 있는 톱니바퀴일 뿐이었다.
하지만 반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에디슨 연구소에 일하게 된 바로 그날부터 늘 에디슨의 동업자였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확고한 열망이 어떤 힘을 지니고 있는지 보여준다. 반스는 그 무엇보다도 에디슨의 동업자가 되기를 열망했기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그는 목표를 달성할 계획을 세웠고 뒤로 물러설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 그 열망에 인생을 걸고 열망이 실현될 때까지 마음속에 품었다. 웨스트 오렌지에 갈 때 그는 에디슨에게 일자리를 달라고 청해볼 테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대신 에디슨을 만나서 내가 동업자가 될 거라는 사실을 알게 할 거야 라고 생각했다. 에디슨 연구소에서 내가 바라는 걸 얻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러니 눈을 크게 뜨고 다른 기회도 찾아야 해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대신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기로 마음먹은 건 오직 하나뿐이야. 에디슨의 동업자가 되는 것. 테러를 모두 불태우고 내 미래를 몽땅 그걸 얻는 능력을 갖추는 데 걸겠어 라고 생각했다. 그는 테러를 남겨두지 않았다. 승리 아니면 패배만이 있을 뿐이었다. 반스의 성공 비결은 그것뿐이었다. 테러를 허용하지 마라. 옛날 옛적 한 위대한 전사가 전투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그의 군사보다 몇 배나 많은 적과 싸워야 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군사들을 배에 태우고 적국으로 가서 군서와 무기를 내렸다. 그러고 나서 타고 온 배를 불태우라고 명했다. 첫 전투를 개시하기 전에 그는 연설을 시작했다. 보이는가? 우리가 타고 온 배는 모조리 불타고 있다. 승리하지 못하면 이 해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이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 승리 아니면 패배뿐이다. 그들은 승리했다. 어떤 일을 하든 승리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타고 온 배를 기꺼이 불태우고 테러가 될 만한 모든 걸 차단한다. 이것만이 불타는 열망, 다시 말해 승리의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확실한 방법이다. 언젠가 시카고에서 대화재가 일어났다. 다음날 아침 상인 한 무리가 스테이트가에 서서 잿더미가 된 상점을 바라다 보았다. 이들은 상가를 재건할지 시카고를 떠나서 희망이 있는 지역으로 갈지 의논했다. 그리고 떠나기로 결정했다. 단 한 사람만 제외하고 말이다. 그 사람은 혼자 시카고에 남아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그는 잿더미가 된 상점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여러분, 바로 이 자리에 저는 세계 최고의 상점을 세울 겁니다. 또다시 불이 난다고 해도 몇 번이고 그렇게 할 겁니다. 1871년의 일이었다. 상점은 재건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바로 마셜 필드 백화점이다. 이 백화점은 불타는 열망, 마음가짐이 지닌 힘에 대한 기념비이다. 마셜 필드 역시 이웃 상인들과 같이 행동하는 편이 훨씬 쉬웠을 것이다. 일이 힘들고 미래가 암울해 보일 때 사람들은 쉬워 보이는 길을 택한다. 마셜 필드와 다른 상인들 사이의 차이를 눈여겨보라. 이 차이가 실패와 성공을 가른다. 누구나 부를 이룩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소망이 부를 가져다 주진 않는다. 부를 열망하고 마음을 완전히 쏟아붓고 확실한 방법과 수단을 계획하고 실패를 생각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그 계획을 따라야만 부가 찾아온다. 이 목표가 내 열망, 인생의 목적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될까? 목적이 곧 인생이 된다. 그것이 정신에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스며들기 때문이다. 열망을 재화로 바꾸는 6단계. 부에 대한 열망을 재화로 변화시키려면 명확하고 실용적인 6단계를 따라야 한다. 첫째, 돈의 액수를 정확하게 정하라. 그냥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라는 식이어선 충분치 않다. 둘째, 돈을 얻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를지 정확히 결정하라. 셋째, 돈을 손에 넣는 날짜를 정확하게 정하라. 넷째,
준비가 되어 있든 아니든 열망을 실행할 계획을 명확히 세우고 일단 행동으로 옮겨라. 5째, 지금까지의 내용을 글로 써라. 액수, 날짜, 대가를 간결하고도 분명하게 선언문으로 써라. 부를 읽을 계획을 분명하게 서술하라. 6째, 이 선언문을 매일 2번씩 큰 소리로 읽어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1번, 아침에 일어나서 1번 읽어라. 선언문을 읽을 때는 이미 그 돈을 손에 쥔 모습을 보고 느끼고 믿어라. 특히 중요한 것은 6번째 지침이다. 아직 부가 찾아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돈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느냐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 지점에서 불타는 열망이 도움이 된다. 진심으로 강렬하게 부를 열망하고 그 열망에 완전히 몰두한다면 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는 어렵지 않다. 부를 바라고 부를 손에 넣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하라.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면 이 지침들이 터무니없어 보일 수 있다. 이 지침은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한 인물은 앤드류 카네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원대한 꿈의 힘. 오늘날에는 아이디어, 실행 방식, 지도자, 발견 방식, 스타일, 형태, 다양성 등에서 새로운 것들이 요구된다. 새롭고 더 나은 것을 요구하는 그 이면에는 승리를 거머쥐기 위해 필요한 단 하나의 자질은 바로 명확한 목적이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것을 달성하겠다는 불타는 열망이 필요하다. 진심으로 부를 갈망하는가? 세상의 지도자들은 늘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기회라는 힘을 이용하고 행동에 나선 사람들이다. 그들은 어떤 기회를 잡아 도시, 마천루, 공장, 운송업, 엔터테인먼트 등 인생을 더 빠르고 편리하고 더 낫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편의시설로 치환했다. 부를 일구는 계획을 세울 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꿈에서 끌어내리게 하지 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큰 성공을 거두려면 문명을 가치 있게 만들겠다고 꿈꾸었던 위대한 개척자의 정신을 지녀야 한다. 국가의 생명력을 불어넣겠다는 정신, 이것이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고 세상에 제시할 진정한 기회다. 불타는 열망은 꿈꾸는 자들의 출발점이자 도약대다. 꿈은 무관심이나 나태함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야심이 부족한 사람에게서도 생겨나지 않는다. 당신이 소망하는 일이 올바른 것이라면 그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고 실행해라. 실패할 거야 라는 사람들의 말은 신경 쓰지 마라. 사람들은 실패란 성공의 씨앗임을 알지 못한다. 무언가를 소망하는 것과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자신이 목적하는 대상을 얻어내리라고 믿기 전에는 그 일을 할 준비가 되지 않는 것이다. 희망이나 소망이 아니라 믿음을 지녀야 한다.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닫힌 마음은 신뢰, 용기, 믿음을 고취하지 못한다. 기억하라. 더 높은 곳을 향하고 부와 번영에 필요한 것은 노력 말고는 없다. 비참하고 가난한 삶을 받아들이지 마라. 한 시인은 이런 보편적인 진실을 시로 노래했다. 내 인생의 1페니에 흥정했더니 인생은 그 이상을 주지 않았다. 그리하여 저녁마다 내 보잘것없는 돈을 헤아리며 간절히 애원했다. 하지만 인생은 청한 것만큼 주는 정확한 고용인. 한 번에 싹시 정해지고 나면 견뎌낼 수밖에 없다. 말도 안 되게 적은 삭을 받고 일하면서 배운 딱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내가 얼마만큼 삭을 달라고 했더라도 인생이 기꺼이 내줬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열망은 자연의 법칙을 넘어선다. 는 자기도 신문 판매 아르바이트를 하고 새로운 세상을 얻어낸 졸랐다.
지금 와서 아내는 돌이켜보면 허락하지 아들은 않았다. 나를 믿었고 마침내 그것은 아이는 정말로 제 힘으로 놀라운 그 결과를 일을 추진했다. 일으켰다. 아이는 내 오후 말에 가정부와 어떤 의구심도 단둘이 품지 집에 않았다. 남게 되었을 때 나는 아이가 주방 형과 창문으로 완전히 다른 빠져나가 장점이 이 있으며 구두방에서 그 장점이 6센트를 다양한 빌려 방식으로 신문을 사서 나타나게 판 될 것이라고 것이다. 말했다. 그 다음 그 돈으로 이를테면 다시 학교 신문을 사들여 선생님들이 팔았다. 아이가 그날 들을 수 밤 없다는 사실을 늦게까지 알게 아이는 되면 이 일을 특별히 신경을 반복했다. 써주고 나중에 친서를 계산해보니 베풀 것이라고 구두방에서 말이다. 빌렸던 그리고 6센트를 교사들은 돌려주고 해주었다. 나서도 또한 추운 아이가 이익이 신문 판매 아르바이트를 42센트나 하게 되면 되었다. 형보다 밤이 되어 큰 우리 이점이 부부가 있을 집으로 거라고 돌아왔을 때 말했다. 아이는 귀가 돈이 들리지 잠들어 않아도 있었다. 명랑하고 손에 성실하게 그 일하는 돈을 소년이라는 꼭 점을 쥐고 보고 말이다. 사람들이 신문값을 아내는 후하게 아이의 쳐줄 손을 펴서 것이라고 동전을 말했다. 집어들고는 우렁을 아들이 터뜨렸다. 7살이 되었을 때 아들이 일을 이렇게 첫 자극을 준 성공에 것이 결실을 감격했던 맺었다. 것이다. 하지만 나는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아들의 마음에 믿음의 태도를 심어주려 했던 그간 노력이 성공했기 때문이었다. 아내의 눈에는 이 일이 귀가 들리지 않는 어린 소년이 거리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돈을 버는 생애 처음 한 모험으로 보였다. 나는 스스로에게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거둔 용감하고 야심차고 독립적인 어린 사업가를 보았다. 아이는 자신의 계획에 따라 사업을 했고 그 결과 성공했다. 나는 기뻤다. 그리고 무척이나 감동했다. 아이에게 평생의 자신이 될 지략이 있다는 첫 신호였기 때문이다. 생각이 기적을 일으킨다. 새로이 발견한 소리의 세상이 주는 기쁨에 흠뻑 젖어 아이는 보청기 회사에 편지를 써 자신의 경험담을 열정적으로 풀어놓았다. 편지를 받은 보청기 회사는 감동하여 아이를 뉴욕으로 초대했다. 아이는 기술팀장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회사를 견학했다. 변화된 세상, 직감, 아이디어, 그리고 영감이 마음속에 번뜩였다. 장애를 자산으로 전환시키는 사고 자극이 일어난 것이다. 그 자산은 다가올 미래에 수많은 돈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아이는 자신의 변화된 세상에 대해 말할 방법을 찾는다면 보청기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한 달 동안 아이는 열심히 조사했고 보청기 회사의 전반적인 마케팅 시스템을 분석했다. 그러고 나서 전 세계 청각 장애인들에게 자신의 변화된 세상에 대해 이야기할 계획을 세웠다. 자신이 발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2년짜리 계획이었다. 계획서를 회사에 보여주자 회사는 아이에게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했다.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아이의 꿈은 소박한 것이었지만 그 결과 보청기의 도움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고통을 경감해주게 되었다. 불타는 열망은 스스로를 물리적 실체로 바꾸는 교모한 방법을 지니고 있다. 블레이어는 평범한 사람처럼 듣게 되길 열망했다. 그리고 이제는 들을 수 있다. 아이의 장애와 시대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아이는 열망이 확실하지 않았더라면 연필 한 뭉치와 주석 깡통 하나를 들고 길거리에 나설 운명이었을 것이다. 내가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심어준 작은 하얀 거짓말, 그러니까 제 기능을 못하는 청력이 위대한 자산이 되리라는 믿음으로 끌어준 그 거짓말은 정확히 실현되었다. 몇 년 전 나와 사업을 함께한 친구 한 사람이 병에 걸렸다. 그는 점점 상태가 악화되었고 마침내 수술을 하러 입원하게 되었다. 의사는 내게 친구가 살아남을 확률이 희박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건 의사의 의견일 뿐 환자의 의견이 아니었다. 수술실로 실려가는 침대에서 친구는 내게 속삭였다. 불안해하지 말게. 나는 며칠 후에 여기서 나갈 테니. 그리고 환자는 안심할 만한 결과를 냈다. 모든 일이 끝난 후에 담당 의사가 말했다. 열망이 환자분의 목숨을 살린 겁니다. 이 환자분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내치지 않았더라면 회복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나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뒷받침된 열망의 힘을 믿는다. 나는 이 힘이 보잘것없이 시작한 사람들을 부와 힘을 지닌 자리까지 오르게 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다. 그것이 희생자의 무덤을 파헤치는 모습도 보았다. 그러니까 수백 번 패배한 뒤에도 무대에 올라가도록 해주었다는 말이다. 무엇보다도
열망은 들리지 않는 세상에 태어난 내 아들이 평범한 사람들과 똑같은 행복을 누리고 성공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었다. 열망의 힘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 답은 이 장의 서두에서 언급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살펴볼 것이다. 기이하고 강력한 몇 가지 원칙을 따르면 강한 열망은 불가능이란 단어를 떠올리지 않고 실패를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는 힘이 된다. 스스로 한계를 인식하지 않는 한 우리 마음에 한계는 없다. 믿음은 마음의 연금술사다. 믿음이 생각과 결합되면 그 즉시 잠재의식이 그 진동을 낚아챈다. 그리고 그것을 번역하여 무한지성으로 보낸다. 믿음과 사랑, 성애의 감정은 가장 강력한 긍정적인 감정이다. 이 세 가지 감정이 섞이면 즉시 잠재의식에 가닿아 생각을 물들인다. 그러면 생각은 형태를 갖추고 무한한 지성으로 반응을 이끌어낸다. 믿음을 개발하는 방법. 믿음에는 자기 암시의 원칙이 작용한다. 잠재의식 수준에서 확신이 이루어지거나 잠재의식에 반복적으로 어떤 생각을 주입하면 믿음이 생겨난다. 중요한 사실은 자기 암시가 열망을 물리적인 형태나 재화로 바꾼다는 점이다. 믿음이라는 감정, 그러니까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완전한 믿음을 자발적으로 개발하려면 반복하여 확신을 심어주는 수밖에 없다. 당신이 왜 이 책을 읽고 있는지 생각해보라.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망이라는 사고 자극을 돈이라는 물리적 대상으로 전환시키는 능력을 갖추고 싶어서이다. 자기 암시와 잠재의식을 다룬 장에서 제안한 지침을 보면 우리가 바라는 것을 받게 되리라는 생각을 잠재의식이 확신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잠재의식은 확신에 의거해 움직이고 확신은 믿음이라는 형태가 되며 그에 따라 열망을 실현한 명확한 계획이 나오게 된다. 자신에 대한 믿음, 능력에 대한 믿음은 자신의 의지를 굳건하게 세울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다. 감정 혹은 사고의 한 축인 느낌은 생각의 활력과 생명력, 행동력을 안겨준다. 믿음과 사랑, 성애에 대한 감정은 어떤 사고 자극과 결합되면 더 큰 행동력을 발휘하게 만든다. 어떤 생각이든 감정 및 믿음과 결합되면 그 즉시 그것과 동등한 물리적 형태로 바뀐다. 애석하게도 믿음만이 사고를 자극하는 것은 아니다. 감정, 특히 부정적인 감정 역시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부정적이거나 파괴적인 생각 역시 잠재의식을 통해 물리적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이다. 한 유명한 범죄 심리학자는 이렇게 설명한다. 처음 죄를 저질렀을 때 사람들은 그 사실을 불편해합니다. 그 범죄 상황을 지속하게 되면 점차 익숙해지고 그걸 견뎌내게 됩니다. 오랫동안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마침내 그것을 수용하고 아무 영향도 받지 않게 되지요. 부정적인 생각 역시 충분히 반복적으로 잠재의식에 새겨지면 마침내 그것은 사실로 받아들이고 무의식적으로 그 생각을 실행하게 된다. 이때 잠재의식은 가급적이면 가장 실용적인 방식으로 물리적 형태로 바꾼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불운을 탓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불운이라고 불리는 인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힘으로 인해 자신이 가난뱅이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믿는다. 하지만 사실 불운을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다. 불운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이 잠재의식의 선택을 받아 물리적 현상을 갖추게 된 것이다. 믿음은 잠재의식이 활동하게 만든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 어떤 열망이든 잠재의식에 불어넣을 수 있고 그럼으로써 물리적 혹은 재화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우리가 기대하는 일
혹은 믿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잠재의식은 가용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을 통해 물리적 등가물로 변화된다. 믿음이 명하는 일은